난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아버지도 사실은 우리가 원망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할인아, 그만. 그런 말은. 알아요. 아버지가 밤마다 혼자 우시는 거 전부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결혼도 못 하시고 꿈도 포기하시고 이제라도 우리 보육원에 보내세요. 당장 그런 말 멈춰. 너희는 내 전부야. 너희와 함께한 날들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48 서민우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염리동에서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서민우입니다. 제 나이 48. 이제는 두 딸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은 16년 전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특별한 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2004년 12월 서울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마포구의 한 작은 인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교정 담당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대학도 가지 못했지만 꼼꼼한 성격 덕에 인쇄소에서 인정받으며 7년째 일하고 있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야근 수당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살던 원룸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발걸음을 서둘렀죠. 골목길에서 지름길로 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깡 마이너스 하는 까마귀 울음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해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모퉁이 쓰레기통 앞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 위로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죠. 상자를 열었을 때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분홍색 담요 하나에 둘둘 말린 갓난아기 둘이 서로를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망설임도 잠시 저는 상자째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 뛰어가는 동안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야 아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쌍둥이였습니다. 조그마한 얼굴이 꼭 닮아 있었고 까만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바꿔 감싸주고 제 작은 전기장판 위에 아기들을 뉘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오자 아기들은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32살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도 없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던 결정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으니까요. 아기들을 데려온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평소 꼬박꼬박 출근하던 제가 갑자기 휴가를 내자 사장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이틀을 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기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첫째는 서아린, 둘째는 서아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라는 의미로 하를 넣었고 각각 말글린과 반길유를 써서 밝고 기쁨 가득한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생필품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사면서 처음으로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후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아기들이 먹고 자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원룸 구석에 있던 작은 서랍장을 아기 침대로 개조했습니다. 수건으로 바닥을 푹신하게 깔고 제가 쓰던 이불을 잘라 담요를 만들었죠. 분유는 인터넷을 보며 배웠습니다. 물 온도부터 시작해서 분유 타는 법, 소독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기들을 혼자 두고 출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평소 인사만 드리던 사이였는데 아기들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다가 사정을 알게 되셨죠. 할머니는 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낮에 아기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척이라고 속이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성을 물려주고 싶었고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매일 밤 2~3시간씩 자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이와 하유리가 젖병을 다 비우고 잠들 때면 그저 감사했습니다. 출근 전 아이들의 작은 얼굴에 이마를 맞대고 다녀오겠다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후 사장님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해고될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 비밀로 하기엔 아이들이 제 삶의 너무 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사장님은 이해해 주셨고 야근 대신 새벽 출근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식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분유와 기저귀 값으로 나갔고 남은 돈으로 간신히 월세를 마쳤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인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하린이와 하유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죠. 좁은 원룸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두 아이가 저를 깨우러 오는데 종종 장난감을 밟고 넘어져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댁에서 아이들이 지내다가 제가 퇴근하면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처럼 아이들을 귀여워하셨고 시장에 가실 때마다 제철 과일을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짧았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우고 모래성도 쌓았습니다. 가끔은 무료한 지역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죠. 돈이 들지 않는 소소한 나들이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놀이공원보다 행복했습니다. 하린이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죠. 반면 하유리는 조용하고 섬세했습니다.
혼자서 블록 쌓기를 하거나 그림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입니다. 퇴근길에 사온 작은 인형을 건네주는데 하린이가 먼저 아빠라고 불렀죠. 뒤이어 하율이도 따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서 밤새 끙끙거릴 때면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해가 뜨면 다시 일어나 출근했고 퇴근 후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습관도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서로의 손바닥에 별을 그려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 손바닥에 별을 그려주며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이들도 제 손바닥에 삐뚤빼뚤한 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었고 제 인생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김할머니의 도움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또래와 어울리며 자라야 할 시기였습니다. 처음 유치원을 알아볼 때는 막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엄마의 상담을 요구했고 양부모 가정이라는 점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10군데가 넘는 유치원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우리 사정을 이해해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원비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쇄소 일이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죠. 잠은 더욱 줄었지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첫 등원날 하린이는 설렘에 들떠 있었지만 하율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달랐던 거죠. 하린이는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하율이는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율이가 자신의 그림 일기에 계속 엄마를 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예쁜 여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매일 그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율이를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하린이는 유치원 활동에서 늘 적극적이었고 하율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참관 수업 날 하율이가 그린 가족화에는 아빠 한 명과 아이들 둘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의 할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할머니 댁에 가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친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치원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밝게 자라났고 저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좁은 원룸을 떠나 좀 더 넓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2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새 집은 아이들의 초등학교와 가까웠습니다. 김할머니 댁과는 조금 멀어졌지만 주말마다 찾아뵙기로 약속했죠. 할머니는 이사 오는 날 손수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한 아름 들고 오셨습니다. 입학식 날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하린이는 여전히 활발했고 하유리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두 아이의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그 작은 아기들이 어느새 이렇게 훌쭉 자라 있었다는 것을요. 학교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엄마와 함께하는 수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 우리 가정의 상황을 미리 설명드렸고 선생님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린이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반면 하유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죠.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둘은 언제나 서로를 챙기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하린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아이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특별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하린이는 당당하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빠는 슈퍼히어로라고요. 엄마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특별한 아빠라고 말이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훈장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업 참관 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두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남들과는 다른 가족이지만 우리는 분명 행복한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이들은 각자만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이는 글쓰기에 남다른 흥미를 보였고 하유리는 미술 시간이면 늘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린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어 시간에 쓴 하린이의 일기를 보여주시더군요. 아빠의 손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까칠한 아빠 손바닥에 굳은 살, 밤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는 따뜻한 손길, 출근할 때 흔들어 주시는 작별 인사까지. 하린이는 저의 손을 통해 일상의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린이를 교내 글쓰기 대회에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게는 새로운 숙제가 생겼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해 하린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유리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죠. 두 아이의 방과 후 활동비를 감당하기 위해 주말에는 인근 마트 재고 정리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피곤해 지쳐 돌아와도 행복했습니다. 하린이가 새로 쓴 글을 보여줄 때면 가슴이 뭉클했고 하유리가 그린 그림으로
집 안벽면이 하나둘 채워질 때면 뿌듯했습니다. 특히 하유리가 그린 우리 가족 초상화는 제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린이가 교내 글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거였죠. 주제는 나의 영웅이었는데 하린이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하유리의 재능도 빛을 발했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 전시회에 하유리의 작품이 전시된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질 만큼 바빴지만 전시회 기간 내내 매일 들렀습니다. 하유리가 그린 우리 동네 풍경이라는 수채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죠.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걱정하며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고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와 보면 거실 탁자 위에는 항상 아이들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린이의 새로운 시나 하유리의 낙서가 담긴 쪽지들. 그것들은 제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제 삶을 빛나게 만드는 작은 별들이었죠.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거겠죠. 늘 웃음이 가득하던 집안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린이의 변화가 컸습니다. 이전처럼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종종 방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린이가 저를 아빠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무언가 서먹한 느낌이 들었지만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유리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밝고 따뜻했던 색감은 사라지고 어둡고 차가운 톤이 줄을 이뤘습니다. 미술 선생님께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자아, 성찰이 그림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의 독서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고 쓴 감상문이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게 아빠이자 엄마이지만 아빠에게는 누가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줄까? 하린이는 제 삶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위해 몰래 도시락을 싸두었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며 용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던 하유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안겼습니다. 친구들 앞이라 부끄러웠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 허리를 꼭 껴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술 시간에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저를 그렸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근처 바다로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린이는 그날의 기억을 시로 썼고 하유리는 석양이 지는 바다를 수채화로 남겼습니다. 힘들었던 사춘기를 지나며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성장했고 저는 그들의 성장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린이는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고 싶다 했고 하유리는 미술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안정한 길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아이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린이는 학교 문예부 기장이 되었습니다. 교내 문예지 발간을 맡아 밤늦게까지 원고를 검토하고 편집하는 일을 즐거워했죠. 어느 날은 제 출근길 도시락에 시가 한 편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빠의 점심시간이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혼자 도시락을 먹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썼다고 하더군요. 하유리는 미술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입시 준비를 위해 실기 연습에 매진했고 교내 미술대회에서 연이어 수상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전교 1등을 차지했죠. 저와 하린이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따뜻한 색감으로 담아낸 그림이었습니다. 생활고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서 절약하려 했습니다. 생일 선물도 사양했고 교복을 물려 입겠다고 했죠. 하린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하유리는 친구 동생의 미술 과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로 쓰던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하린이가 깊이 잠든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대학 입시 원서 작성 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옆에는 등록금 계산이 빼곡히 적힌 메모장이 놓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능을 2달 앞두고 하유리가 아팠습니다. 과도한 실기 연습으로 손목을 다친 거였죠. 병원에서는 한 달간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유리는 울면서 불안해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휴식을 명령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손목 마사지를 해주었고 하유리의 작업실로 쓰던 방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아이들의 고3 수험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저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등교 전 10분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출근 시간에 쫓기면서도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보면 하린이는 책상에서 하유리는 이젤 앞에서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도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 합격 발표 날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렸죠. 하린이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하유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지원했었습니다. 먼저 하린이의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하린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 후 하유리의 합격도 확인했습니다.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도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셨죠. 합격 축하 겸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한우집이었죠.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한우의 맛에 연신 감탄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이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함께 모아 통장을 만들었더군요. 통장 메모란에는 아빠의 새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한 후에 몰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아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고 했죠. 하린이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하유리는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되어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저를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신축 아파트였죠. 아이들은 그동안 모은 돈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린이가 건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난 16년간 아빠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빠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유리는 새집 거실에 걸 그림을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를 발견한 그날 밤의 풍경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사 날짜를 제 생일로 잡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가 키운 아이들이 아닌 어엿한 어른이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네요. 16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할머니는 새 집을 보시고 연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고 할머니는 떡과 과일을 한가득 들고 오셨죠.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 자주 찾아뵙자고 약속했습니다. 하린이는 대학교 문예 창작과 수업을 들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내 문학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왔죠. 하유리는 미술대학 수업이 힘들다면서도 매일 새로운 작품 구상으로 들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새집 거실 벽면에는 하유리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들을 처음 발견한 날을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그 아래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장면을 담았죠. 그림 아래에는 하린이가 쓴 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도 각자의 개성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하린이의 방은 책장이 가득하고 하유리의 방은 작은 화실을 연상케 합니다. 휴일이면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쌍둥이를 키웠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키워주었다는 것을요.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제 삶에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아이들과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와 함께 식사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때는 제가 아이들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라고 외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빠, 어서 오세요라는 아이들의 목소리.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완벽한 행복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테니까요. 다음은 서울에 사는 한지연님의 사연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경보로 인해 거리에는 발길이 뜸했고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는 평소보다 적은 환자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수간호사로서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2시간째였고 막 순찰을 마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진한 커피 한 잔을 막 들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발신자 이름은 민영이었습니다. 대학교 간호학과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였고 매달 한 번씩은 꼭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의 전화는 분명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영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었다는 것, 깊은 눈 속에 차가 파묻혀 있다는 것, 그리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이는 7살 쌍둥이 동현이와 동준이를 제가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는 끊어졌고 아무리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고속도로 순찰대와 구급대에 연락했지만 민영이는 결국 다른 지역 응급실에서 새벽을 넘기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2년 전 난소암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쌍둥이를 키우던 민영이였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 걱정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근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다른 간호사들이 대신 업무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3개월 전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한 후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깊어진 남편과의 갈등으로 헤어졌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쌍둥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까만 장례식장 양복이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창백한 얼굴, 민영이를 똑 닮은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조금 더 까무잡잡했고 동준이는 하얀 얼굴이었지만 두 아이 모두 민영이의 또렷한 눈매를 닮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퇴근길에 탄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작은 원룸, 빠듯한 월급,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민영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의 다른 친척들은 모두 아이들을 맡기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새로운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그날부터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신 여성의 입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불임으로 스스로를 탓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을 결심한 후 첫 한 달은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병원 인사팀에 찾아가 근무 형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3교대 응급실 간호사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밤 근무만 하면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10평 원룸에서 세 식구가 살 순 없었기에 병원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증금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을, 월세는 야간 수당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20평형 빌라였고 아이들 방과 제 방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독신 여성의 입양이라는 점, 게다가 한 번에 두 아이의 입양이라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이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 있었고 제가 안정적인 직장인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입양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병원까지 찾아와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혼자서는 힘들 것이라며 자신도 새로운 가족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주말은 이삿짐 정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동현이는 즉시 자신의 방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동준이는 조용히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영이의 집에서 가져온 아이들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병원의 동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왜 남의 아이를 키우려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매일 목격하는 우리에게 삶이란 게 과연 계획대로만 흘러갈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로 전환한 후에 첫 월급날 처음으로 아이들의 학원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동현이의 태권도와 동준이의 학습지, 거기에 방과 후 교실비까지 더하니 빠듯한 살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삶에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11시 출근하기 전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옆집 김 선생님께 부탁드려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했고 대신 제가 퇴근하는 아침이면 김 선생님의 초등학생 아들을 등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민영이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교복을 입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아침 6시면 와주셔서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서로의 하루 일정을 공유했고 밤사이 있었던 응급실의 특별한 일들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현이는 매일 2그릇의 밥을 비웠고 동준이는 늘 국물부터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는 잠깐의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병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고 아이들 학교의 알림장을 확인하며 준비물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오후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학교를 맞이했습니다. 동현이는 학교 체육 시간마다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달리기와 구기 종목에서 항상 1등을 했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운동선수의 재능이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반면 동준이는 수업 시간에 늘 바른 자세로 앉아 필기를 했고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동현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고 오후에는 동준이와 도서관에 갔습니다. 일요일은 온전히 집에서 보내며 다음 주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의 스케줄로 인해 법정 공휴일을 함께 보내기는 어려웠지만 대신 평일에 휴가를 내어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야간 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스럽게도 이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문방구에 가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골랐고 음식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로 인해 종종 피로가 쌓였고 때로는 중요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동현이는 제가 잠든 시간에는 조용히 움직였고 동준이는 알람을 맞춰 제 기상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준이의 공책에서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밤에 일하는 엄마, 한 명은 운동하는 형, 그리고 책을 읽는 자신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입양한 지 6개월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에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독신 여성의 입양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미성년자 2명을 양육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날 병원 옥상에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우리의 불임 문제로 이혼을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남편의 현재 애인이 아이들을 자신들이 키우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법적 공방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매주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제 양육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도 아이들의 생활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지를 작성했고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다시 3교대 근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과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먼저 나서 주었습니다. 야간 전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병원 노조와의 협상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응급실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영진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동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주 멍하니 있었고, 동준이는 밤에 악몽을 꾸고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모르게 서로 걱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했고, 동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비록 밤에는 엄마가 일하지만 낮에는 늘 함께 있어 좋다고 말입니다. 동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입양을 인정했고 병원 측도 야간 전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개의 난관을 동시에 넘어선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강한 척 했었는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이들의 재능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는 교내 체육대회에서 단거리 달리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동현이의 모습은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았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환한 미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동현이는 육상부에 들어갔고 매일 아침 운동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른 훈련 시간 때문에 제가 퇴근하자마자 동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준이의 재능은 과학 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인체와 관련된 수업에서 남다른 관심과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간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인체 구조와 질병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동준이가 앞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주말이면 동현이는 구립운동장에서 특별훈련을 받았고 동준이는 과학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관심사가 달랐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동준이는 형의 모든 육상대회에 참석해서 응원을 했고 동현이는 동생의 과학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육상부 운영비와 과학실험 키트 구입비로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주말 당직을 추가로 서서 수입을 늘렸고 제 용돈을 줄여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병원의 선배 간호사님께서 야간 근무를 가끔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가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성장통이었습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간호사였기에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현이의 컨디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고 전문적인 운동 처방을 받아 관리했습니다. 동준이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족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단을 분석하고 야간 근무를 하는 저의 수면 패턴을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형의 운동 기록과 피로도를 꼼꼼히 기록하며 최적의 훈련 시간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첫 전국 소년체전 예선 날이었습니다. 동현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동준이가 만든 경기 전 컨디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현이는 지역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고 곧바로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그해 겨울 동준이도 전국학생과학 발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운동선수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장치를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동준이는 형의 운동을 돕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두 아이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현이가 육상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친부모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이의 변화는 심각했습니다. 아침 훈련을 빠지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과 후에는 친부모의 흔적을 찾아 인터넷을 헤매고 다녔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준이는 형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고통받았습니다. 과학실에서 실험 중 집중력이 떨어져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고 성적도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형을 걱정하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동현이가 친부모의 묘소를 혼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무단으로 빠져나가 강원도까지 갔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게 격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왜 진작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숨겼는지를 따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이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아이들이 그 아픔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 기록과 경찰 조서, 그리고 민영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걱정하던 민영이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동현이는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도 하고 때로는 벽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동준이는 매일 형의 방 앞에서 밤을 지새웠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동현이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에는 친부모와 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한결같이 기다려준 제게 보내는 미안함과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동현이는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욱 강한 의지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친부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동준이도 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동현이는 전국체전 중등부 육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동현이가 보인 행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친부모에게 메달을 바쳤고 이어서 제게 달려와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동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부모의 사랑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봄,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들의 근무 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말 이틀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아이들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강원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고 동준이는 자신이 만든 작은 발명품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서서 민영이에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바닷가에서 동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난 방학부터 몰래 시작한 일이 있다며 꺼낸 공책에는 육상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 일지가 빼곡했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향해 달리는 후배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준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의학 쪽으로 구체화되었고 특히 응급의학에 깊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응급실을 견학하고 싶다고 했고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제 일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현이의 육상대회와 동준이의 과학경진대회가 겹치는 날에는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바꿔주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은 동준이에게 의대 진학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고 체육과 교수님은 동현이의 진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시작된 가족만의 루틴즈도 생겼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동현이를 따라 셋이서 공원을 달렸고 오후에는 동준이가 준비한 과학 실험을 함께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김 선생님 댁에서 식사를 하며 한 주를 정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우리 가족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학교 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동현이는 육상부 주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었고 동준이는 과학 동아리에서 응급처치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인을 돕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현이는 동준이의 실험을 위해 기꺼이 피실험자가 되어 주었고 동준이는 형의 시합을 위해 최적의 컨디션 관리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현이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자신의 훈련 일지와 동준이의 실험 노트가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입학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현이는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스포츠 중점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동준이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동현이의 학교는 집에서 1시간 거리였고, 동준이의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동준이의 기숙사 입소일에는 세 식구 모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현이는 전국체전 고등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00m와 200m 단거리에서 연이은 메달을 획득했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었습니다. 훈련이 더욱 강도 높아졌지만 오히려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준이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 의과학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야간 응급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동준이가 기숙사에서 돌아왔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현이의 훈련 스케줄에 맞춰 아침 일찍 운동장에서 만났고, 오후에는 동준이의 연구실에 들러 실험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서 식사를 하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화는 제 직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동준이가 개발한 응급실 운영 프로그램이 병원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아이디어였지만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낸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진들은 이 프로그램의 실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의 성과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날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업팀 상비군으로 훈련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동현이의 결심은 달랐습니다. 체육교육과에 진학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실에서 힘든 환자를 돌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동준이는 이곳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보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고, 동현이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돌아온 동준이가 가져온 노트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를 측정하고 최적의 근무 스케줄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야간 근무를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던 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3년 전 입양 소송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그가 응급환자로 실려온 것입니다.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그의 상태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제가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고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동준이는 즉시 기숙사에서 돌아왔고 동현이는 훈련을 미루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입양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일주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동준이는 매일 퇴원 후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들의 회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동현이는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육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던 날 밤, 전 남편이 마지막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양 취소 소송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보관해온 모든 서류를 폐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장례 절차를 경험했고 생명의 유한함을 마주했습니다. 동준이는 이 경험이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후에 고백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은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고 저 역시 오래된 감정의 매듭을 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반드시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동현이도 결심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용서를 운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겨울,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현이는 체육교육과 수시 전형에 합격했고 동준이는 의과대학 수시 모집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밤 병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응급실 동료들은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준 증인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찾아오셔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늘 곁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신 이웃이자 할머니였습니다. 졸업식 날 두 학교를 오가며 찍은 사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동현이는 체육특기자 대표로 답사를 했고 동준이는 과학영재고 수석 졸업생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민영이를 닮아 환한 미소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의 아파트 전세 계약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좁은 빌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동현이와 동준이를 처음 맡았을 때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들, 첫 번째 운동화, 구겨진 공책들.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실 벽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동현이의 메달들과 동준이의 발명품 상장들이 나란히 걸렸고 그 중앙에는 민영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듯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마지막 주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동현이는 자신이 가르칠 미래의 제자들에게 전할 이야기를, 동준이는 환자들을 위해 연구하고 싶은 의료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출근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동준이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지켜달라고. 동현이는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마다 퇴근하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선택의 힘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